신경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뇌를 향해 가고 있더라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뇌 구조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뇌로 가는 이 신경의 기본 단위 구조인 누구? 신경의 기본 단위 구조. 신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 뉴런이라는 녀석을 살펴봤었어. 뉴런은 세 가지 단위를 갖고 있어. 앞쪽에 머리라고도 부르는 이 녀석. 신경세포. 체. 안에는 누가 있다? 핵이 있다. 축을 이루고 있는 애가 자극을 전달할 거고요. 신경세포체의 머리에 있는 돌기가 자극을 수용할 건데 이 앞쪽에 있는 돌기를 가지돌기, 뒤쪽에 있는 돌기를 축삭돌기, 축을 이루고 있는 돌기다. 근데 이 가지돌기에서 자극은 들어오고 축삭돌기는 항상 전달을 해주는 개념이랬어. 그럼 역으로 반응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모든 신경 다발은 얘를 기본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경 다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감각을 수용하는 감각신경과 얘를 판단하고 다시 반응으로써 명령을 내리는 연합신경이 있고요. 이 연합을 통해 반응이 이제 명령이 내려지면 실제로 반응으로 보여주는 운동신경이 있다고 했어. 이 운동신경을 이루는 세포, 마찬가지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다. 얘네들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생김새가 기본 뉴런의 구조는 가지고 있어도 생김새가 조금은 다른데 감각 뉴런은 감각을 수용하는 예를 들어서 피부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면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부분에 튀어나온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가지돌기로부터 출발해서 축삭돌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중간에 신경세포체 들어가 있다. 나머지는 똑같이 축삭돌기와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자, 그래서 감각신경만 조금 다른 구조다. 그리고 추가로 연합뉴런은 빨리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되니까. 근데 판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겠죠. 하지만 전달이 빨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옆에 마리집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했었어. 부스터 효과를 할 수 있는 이 마리집은 자극을 수용하거나 반응을 실제로 나타낼 때에 존재하는 게 마리집이다. 이건 부수적인 요소고요. 기본 골격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그리고 축삭돌기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뉴런을 이용해서 이제 각각 감각신경, 연합신경, 운동신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연합신경이 지금 판단과 반응을 명령한다고 했어요. 이게 반응을 명령하는 연합 뉴런이 모여서 만들어진 신경계. 초신경계. 그러면 이 자극을 수용해 오거나 자극에 의한 반응을 실제로 나타내는 손끝, 발끝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얘네들이 모여서 발끝까지 뻗어 있다. 몸의 말단까지 뻗어 있다. 입구와 말까지 말초 신경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중추신경계는 몸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누구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댔어요? 뇌와 척수까지. 그러니까 모가지 윗부분은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나의 약간 중앙처리 장치 같은 개념이죠. 컴퓨터로 따지면 본체. 그럼 이 밑에 있는 말초신경계는 모니터나 뭐 마우스 또는 키보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손끝, 발끝, 목 아래에 있는 영역이 다 말초신경계. 근데 이 중추신경계는 판단하거나 무슨 작용을 여러 가지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뇌에도 구조가 여러 개 필요하다 해서 뇌 구조까지 얘기하고 수업이 끝이 났던 것 같아요. 리뷰하고 세점을 내요. 사람들이 올 거라서. 자, 뇌 구조 살펴볼게요. 뇌는 가장 큰 영역이 대뇌로 되어 있어. 대뇌 무슨 일이에요? 대뇌 무슨 일이에요? 네? 뭐라고?
거기에 기억, 추리, 학습, 감정, 정신활동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내가 추리, 학습 정도는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어. 판단을 하는 중앙처리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 대뇌입니다. 자, 대뇌 바로 아래쪽에 누구 있어요? 간내가 껴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 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중간. 그리고 이 밑에 붙어있다고 해서 손에. 그리고 또 누구 있어? 연수. 그리고 척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대뇌는 방금 기억을 담당한다고 했어. 대뇌 기억해. 그냥 거꾸로 기억해. 대뇌 기억해. 그러면 간내는 체온 조절하는 애랬잖아. 오돌오돌 간내, 추워 간내. 얘네 체온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무언가 기준이 설정돼 있고 그 기준치를 꼭 맞춰야 되는 거잖아. 체온도 36.5도가 기준 아니야?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하게 만들고 싶은 거는 다 간내가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몸속의 혈당 수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잖아요. 혈당이 너무 높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당뇨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배설기관 할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혈당의 수치도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간내가 조절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이 있는 거 간내가 담당한다. 그 다음에 중간내. 중간내 눈을 담당해. 눈과 관련돼서 눈의 조절, 홍채 수축 뭐 이런 것도 담당하는 게 중간내다. 그 다음에 손에는 마치 시소와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손에 기울어짐을 담당하고 있다.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게 손이에요. 연수는 뭐였어요? 연수는 재채기, 심장박동, 콧물, 눈물 요런 거 담당하는 게 연수예요. 그래서 얘는 대체로 위에 있는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몸에 반사적으로 무언가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혹은 나의 몸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는 애가 연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척수는 연수보다 더 아래쪽에 있죠. 사실상 말초신경계에 제일 가까운 건 척수예요. 말초신경계가 맨 처음으로 중추와 닿을 수 있는 게 척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초신경계는 움직이는 애들을 담당한다고 했잖아. 이 움직임은 사실 나의 몸을 보호하기에 가장 최적화에 되어 있는 애들 아니야? 그러면 이 위에까지 전달하기 전에 얘가 빠르게 커트해서 말초신경계를 움직여줄 수 있는 가장 최전방에 나와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무조건 반사라고 해서 제가 뜨거운 거를 만졌거나 뾰족한 거에 손이 찔릴 뻔했거나 그럴 때 생각하지 않아도 몸을 피하게 만드는 게 척수의 역할이에요. 왜? 말초신경계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무조건 반사라고 부르고요. 얘는 대뇌가 관여해 안 해? 대뇌는 판단을 해야 돼. 기억하고 추리하고 학습해야 돼. 그러니까 저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추리를 해봐야 피할지 안 피할지가 판단이 쓰는 거야. 그럴 시간이 없죠. 몸을 보호하려면. 그러니까 대뇌 판단 없이 척수가 커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중추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추. 이 행동의 중심 역할이 되는 녀석은 척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무조건 반사의 중추, 척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릎 반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누가 내 무릎 쳤어? 무릎 반사 뭐다? 무릎 반사 누구다? 척수거다. 무릎 반사는 척수거야. 무릎 반사를 해서 이렇게 때리면 무릎이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게 무릎 반사예요. 그래서 누가 왜 있는데 척수. 척수는 무릎 반사를 담당한다. 중간대 뭐 한다? 눈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연수 뭐 한다? 네, 재채기라던가 심장박동을 담당하고 있다. 자, 중추신경계 다시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연수의 기침, 재채기, 심장박동, 소화운동, 간내의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에다가 밑줄 긋고 옆에다 적어주세요.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 기준치를 유지한다는 거 항상 일정하다고 해서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항상성을 담당하는 거 간내다. 그다음에 손의 균형. 척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써있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의 준추다. 그러면 무조건 반사가 아니라 대뇌가 판단해야 되는 반사도 있죠. 대뇌가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무조건 반사와 반대로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자, 내가 뾰족한 거에 찔릴 것 같은 건 날 보호해야 되니까 무조건 내가 대뇌 몇 명 없이도 피할 수 있어야 돼서 무조건 반사야. 근데 그게 아니라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낼 건데 여러 개의 동전 중에서 500원짜리만 꺼내고 싶어. 그럼 내가 만져서 500원짜리인지 판단을 하고 꺼내야 되죠. 동전은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렇죠? 이건 의식적인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맨 처음에는 손에서 감각을 느껴요. 그렇죠? 그럼 손에 있는 감각 뉴런이 일을 하겠죠. 감각 뉴런이 사이즈를 골라요. 가장 큰 동전을 찾자. 그래서 가장 큰 동전인지 전달을 해요. 자, 전달을 할 건데 손이 뇌까지 전달을 해줘야 얘가 판단할 거잖아. 그게 가장 큰 게 맞다라고. 그럼 판단을 하려면 이 신경이 따라갈 때 어쩔 수 없이 통로인 척수를 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척수를 지나요. 척수를 지나서 판단해줘야 되니까 대뇌까지 가겠죠. 그럼 대뇌가 판단을 해요. 그거 맞아. 그거 끄네. 라고 하려면 다시 손까지 돌아와야 손이 꺼내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다시 척수를 지나서 이번엔 감각 뉴런이 아니라 누구를 움직여야 돼요? 운동 뉴런을 움직여야 돼요. 운동 뉴런이 다시 손으로 돌아오면 꺼낼 수 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제가 눈으로 날아오는 공을 보고 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어디로 날아오는지 좌우를 선택해서 보고 쳐야 되잖아. 자, 이런 경우에는 눈이 필요하죠. 눈이 보고 손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움직이는 건 눈이겠죠. 눈이 감각을 받아들여요. 공이 오른쪽으로 오고 있어. 자, 여기서 문제. 눈이 받아들인 감각이 척수를 통과해야 대뇌를 갈 수 있을까? 아까 척수는 말초신경계를 연결하는 통로를 했어. 눈은 여기 있죠? 얘는 여기로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척수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목 아랫부분에 있는 감각이나 운동을 이용하려면 척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척수 없이 바로 대뇌로 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야. 내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눈을 질끈 감을 거면 바로 눈을 움직일 거니까 여기서도 척수 통과하고 운동 뉴런 눈으로 가면 돼. 근데 지금은 공을 쳐야 되죠. 그럼 손을 움직여야 되니까 척수를 이용해서 운동 뉴런을 움직여서 손으로 친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이 과정을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마저 얘기해보자면 말초신경계에는 감각과 운동뿐만이 아니라 자율신경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 자율신경은 이렇게 감각을 수용하고 반응을 판단해서 명령에 의해 운동하는 애 말고도 감각과 뉴런이 운동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판단 없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연수가 심장박동하게 만드는 것처럼 소화하게 만드는 것처럼 연수의 작용으로 대뇌 명령 없이 교감과 부교감을 움직여서 소화도 시키고 심장도 움직이게 하고 호흡도 하게 하고 만들 거다. 여기 대뇌의 명령이 없다 이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채점해볼게요. 141초 첫 번째 데이터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1번 C. 축삭돌기. 2번 A. 신경세포체. 이름도 쓰셔야 돼요. 3번 B. 가지돌기죠. 가지가 다른 뉴런으로부터 오는 걸 항상 수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 몸속을 이용해서 축삭으로 전달. 2번. 이번에 1번. 연합뉴런의 명령을 다른 기관으로 전달하는 것은? 누구야? 운동뉴런이겠죠. C. 운동뉴런. 반응은 항상 감각에서 근육으로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2번. 전달받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릴 거예요. D. 연합뉴런. 3번 A. 감각뉴런이겠죠. 전달되는 방향은 당연히 A, B, C 순으로 가야 되고 4번 A는 기억, B는 니은, C가 디귿, D가 니은, E가 니은이 된다. 5번에 그쵸? XX, OX. 그래서 142쪽 넘으면 아까 말했듯이 대뇌가 관여하는 의식적인 반응,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걸 무조건 반사라고 이름냈어. 무조건 반사를 할 수 있는 중추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무릎 척수, 무릎 반사에 척수가 있다면 또 중간내, 아까 눈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죠? 공공의 움직임, 빛 반사에 의해서 조절되는 공공 반사, 이런 것들도 중간내가 관여하고요. 연수는 심장박동이나 재채기 이런 거 한댔죠. 이 재채기가 먼지에 의해서 내 몸을 보호하려고 바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3가지 종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중추가 누군지 고르라고 하면 재채기면 연수, 빛을 조절했다 뭐 이런 표현, 눈과 관련된 거 나오면 중간내, 그리고 내 몸을 보호하려고 뜨거운 거에 의해서 노출이거나 무릎 반사 일으켰다 이런 얘기 나오면 실제로 운동신경을 자극하고 있으면 척수를 고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다 대뇌가 관여할 건데요. 이 대뇌로 가는 길에 척수를 지날 거냐 안 지날 거냐를 플러스 강의 2번 봐봐. 반응의 경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시 보면 앞쪽을 밟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들었대. 자신도 모르게 들으려면 무조건 반사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대뇌까지 가 안 가? 안 가. 척수에서 끝나야 돼. 근데 발에서 느낀 거죠. 그럼 처음 시작은 반응 기관이 아니라 감각 기관에서 시작해서 A를 지나 척수인 G를 통해서 바로 E로 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걔네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 상황 봐봐.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칠 거래. 봐야 되니까 일단 감각 수용. 근데 감각 수용을 척수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척수 위에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눈이 있는 F를 통해서 들어와서 바로 C가 판단을 해요. 그럼 C가 판단하면 이제 척수로 전달을 해줘야 손으로 치겠죠? 그래서 D를 지나 E로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눈을 감고 더듬어서 책상 위에 연필을 집어넣는다. 이거 눈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F로 갈 필요가 없어요. 손만 쓰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출발할 거는 A에서 시작해서 D를 통해 대뇌로 갔다가 다시 대뇌인 C가 판단을 하면 D를 통해 E로 전달하게 된다. 이런 걸 반응의 경로라고 한다. 그러면 143쪽에 7번 해볼게요.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이라고 해서 이걸 판단을 해야지만 반응할 수 있는 거. 대뇌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무조건 반사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기능이고,
보호해야 되는데 걔네한테 물어볼 수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 없이 이루어질 건데 총 3개가 관여할 수 있어요. 척수가 관여하는 건 내 무릎 때렸을 때 무릎 움직이는 거, 혹은 내가 뜨겁거나 뾰족한 거 닿았을 때 빨리 몸을 피하는 운동신경을 진짜 써야 되는 거, 이런 건 척수의 도움을 받을 거고, 연수는 제 책이 먼지에 관여하는 거. 뭔지 알겠죠? 중간뇌는 기세에 의해서 동공이 수축하거나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중간뇌가 관여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뜨거운 주전자면 손을 움직여야 되니까 운동신경이죠. 그럼 얘는 척수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면 되지 걔네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할 때 자극을 수용하는 감각기관으로 먼저 들어와요. A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얘는 걔네 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척수를 통과해서 바로 반응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H, E 순으로 가요. 근데 여기는 내가 물을 컵에다 따르고 싶대요. 그럼 보면서 따라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올 건데 눈은 척수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죠? 척수는 모가지 부분에 있는 거잖아. 이게 얼굴이. 근데 눈은 위에 있잖아. 그러면 얘는 척수보다 뇌에 더 가까우니까 척수 통과하지 않고 바로 뇌로 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로 바로 신호를 주면 뇌가 판단을 해요. 그만 따라라. 그러면 그거를 손을 멈춰야 되는 거. 손 쪽으로 가려면 척수 지나야 되지. 척수를 통과해서 반응기관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라는 게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어디든지 척수는 지나거나 안 지날 수 있는데 대뇌를 필요로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고 싶어요. 제가. 초록 색깔은 뭐예요? 초록색? 초록 색깔이 척수예요. 아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거 다 여기를 통과하면 척수를 통과한다고 보는 건데 척수 내부로 통과해서 갈 때는 초록색을 지나야 되는 거고 걔네 찍고 내려올 거면 초록색 없이 지날 수도 있겠죠. 그냥 걔네 통과하지 않고 바로 척수에서 반응기관으로 가겠다 할 때 사용하는 경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뜨거운 냄비에 손을 닿아요. 척수에 도움이 필요해서. 근데 초록불로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럼 봤어? 무슨 데? 그쵸, 걔네로 가. 근데 건너는 건 발을 움직여야 돼. 그럼 발까지 가려면 대뇌 밑에 있는 돌을 지나야 돼. 그래서 척수는 몸과 머리를 연결하는 통로니까 몸을 움직일 때는 항상 통로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7번에 1번 뜨거운 냄비니까 걔네가 아니라 척수죠. 신호등의 초록불을 보고 나서 길을 건널 거야. 보는 건 눈, 건너는 건 발이에요. 눈은 뇌로 바로 가지만 발은 뇌가 척수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대뇌 척수 순으로 적으셨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호르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안녕히. 저는 한 번 써본 적이 없어요. 자, 호르몬 볼게요. 아까 저희가 간내의 역할에 몸은 항상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간내는 기준치, 체온이면 36.5도, 혈당량, 아니면 뭐가 있을까?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 호르몬을 조절해서 나의 몸 상태를 일정 성분으로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일정 성분을 유지할 때 작용하는 호르몬이 어디서 누구의 명령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나와 있는 페이지예요. 자,
몸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뇌의 아래쪽에 달려있다고 해서 뇌하 수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호르몬이 나올 거예요. 자, 뇌하 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 써있어요? 심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 말 그대로 생장, 성장에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생장 촉진. 그래서 이 생장 촉진이 만약에 내가 성장이야. 지금 내가 성장기인데 이 생장 호르몬이 분비된 거면 그냥 성장하는 데 쓰여요. 근데 내가 성장기가 끝났어. 나의 뼈의 골격은 이미 끝났어. 근데 생장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 그럼 이 생장 호르몬은 세포의 분열을 촉진시켜서 그 부분을 넓히는 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야. 근데 내 뼈는 이미 골격이 끝났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턱이 커지거나 손이 커지거나 몸의 끝부분만 커지기 시작해요. 전데요? 더 커요. 아니야, 그 정도를 넘어서야 돼. 아, 턱주가리가 거의 어. 이 정도 막 진짜 저격처럼. 누가 봐도 약간 비율이 너무 안 맞게 저기가 계속 크고 있는 것 같다 저 이게 턴 싶은 사람들. 근데 교정하고 있어요. 여기 턱이. 그거는 근육이 같이 자라는 동안에 골격이 안 맞아서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나간 정도 때문에 커 보이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살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커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손이나 발들이 이쪽 손만 이만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일어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골격이 큰 거예요. 뼈대가 같이 크잖아요. 자, 살만 막 이렇게 막 고무인간처럼 약간 근육이 더 붙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징그럽게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뇌하수체의 생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얘가 결핍된다고 하면 성장기에 결핍되면 키가 안 커요. 그래서 소인증. 성장기에 과다 분비하면 너무 커져요. 거인증. 성장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분비돼요. 그러면 말단 비대증이 걸릴 수 저희 있어요. 아빠가 말단 비대증. 그 다음에 뇌하수체에 또 다른 호르몬이 있어. 갑상선 네, 갑상. 자극 호르몬. 갑상선? 갑상샘. 샘 아니야? 네. 그죠? 왜냐면 이 밑에 달려있는 게 갑상선이다. 선은 뭐예요? 갑상샘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연결되는 갑상선. 자, 얘는 갑상샘을 자극해요. 이 밑에 호르몬이 나오는 내분비샘이라고 부르거든요. 내 몸 안속에서 무언가를 분비하는 샘, 물질이 분비되는 장소라고 해서 내분비샘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갑상샘을 자극해요. 그럼 갑상샘은 호르몬을 분비해요.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티록신. 네, 호르몬은 생물이에요. 호르몬은요,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그 몸속에 혈액을 타고 흐르고요. 그 혈액을 타고 흘러서 얘가 일해야 되는 기관에 닿으면 거기서 해야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어딜 따로 뺄 수가 있어요. 그럼요.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상샘은 티록신을 분비한다고 하죠. 그럼 갑상샘한테서 뽑아내면 티록신을 추출할 수 있어요. 저기 넣으면 죽지 않아요? 응. 모기인데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미세한 관을 이용해서 하겠죠. 자, 그래서 이 티록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호흡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세포호흡이 보통 호흡을 한다고 하면 운동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게 자극하는 거야. 근데 이게 호흡을 하려면 에너지를 계속 소모해야 호흡할 수 있는 거야. 강압성과 호흡에서 배우셨죠? 그쵸? 기억나시죠? 강압성은 에너지를 만들고 호흡은 그 에너지를 쪼개서 다시 쓴다 라는 개념이었잖아. 그래서 세포 호흡을 하게 만들면 얘네들은 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쓰냐면 신생아. 애기들은 추워도 운동할 수가 없어. 내가 춥다고 뛰어다닐 수가 없어. 그럼 열을 발생시킬 수 없으니까 이 티록신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거야. 몸속 곳곳의 세포들이 움직이게 열을 발생시키게.
그래서 이 티록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있어. 항이뇨. 네, 항이뇨. 이뇨작용이 뭐예요? 이뇨작용이 뭐야? 너네 배설에서 배웠어. 아니요. 벌려주는 거. 이뇨. 말 그대로 소변 보는 게 이뇨작용이에요. 근데 그 이뇨작용을 저항하겠다는 얘기예요. 항이뇨 호르몬이 배출될수록 나는 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커져 작아져. 항이뇨. 이뇨 작용을 막겠다. 줄여줘야 돼. 그러니까 몸속에서 수분을 바깥으로 배설하려는 행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짠 걸 먹었어. 라면 스프만 왕창 먹었어. 그럼 몸속의 수분의 농도가 낮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수분 배출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수분 배출을 하지 않기 위해 항이뇨 호르몬이 내려가서 방광을 자극하는 거야. 너 지금 수분을 오히려 흡수해야 되지. 수분을 바깥으로 배설하려고 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콩팥과 방광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호르몬은 혈관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어디로 전달되냐? 얘가 일하고 싶은 표적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관에 닿아서 일정한 일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티록신이면 세포들한테 가서 세포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이에요. 근데 우리 이 전 단에서 배운 건 신경이죠. 맞아? 우리 신경 배웠어. 신경은 혈관을 통해서 움직여? 아니죠. 신경은 그냥 뉴런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손을 움직이고 싶으면 혈관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손으로 가는 뉴런만 선택해서 움직이면 돼. 근데 혈관은 손으로 가는 혈관을 선택해서 거기만 일반 통행으로 갈 수가 없어. 왜? 순환체계에서 배웠죠. 혈관의 혈액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럼 내가 손에 가고 싶으면 출발한 지점에 따라서 일정한 방향을 다 돌고 돌아야 손에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바로 운동을 해요. 그쵸? 바로 운동을 해요. 그럼 혈관을 통해서 호르몬을 전달을 해요.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신경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되는 시간을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운동하고 나면 끝이죠. 근데 얘는 항이뇨 호르몬 만약에 발생시켰어. 그럼 그 안에서 수분을 다시 흡수하거나 배설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그럼 지속되는 시간은 누가 더 길어요? 호르몬이 더 길겠죠. 이런 식으로 둘을 비교해서 문제로 낼 수 있어요. 자, 갑상선 말고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와 보면 뭐가 있어요? 부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신에서는 뭐가 나올까? 네. 또는 거기는 안 써있나? 뭐 써있는데 에피는. 네. 같은 용어예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우리 왜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가거나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하면 사람이 신이 나요. 몸에 활기가 돌아요. 이걸 우리는 아드레날린이 분비하면 된다고 흔히들 얘기를 해요. 이 아드레날린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몸의 혈소를 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추가로 얘는 혈당량을 높여요. 마치 내가 초콜릿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은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하나가 또 있지 않나요? 네,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볼게요. 이자는 별표 쳐주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사실상 얘는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비되는 거거든요. 이자에서 두 개가 분비돼요. 인슐린이냐 글루카곤이냐. 그럼 얘네들이 분비돼서 표적기관에 도달을 하잖아. 표적기관이 바로
간이에요. 간에 들어가서 우리 왜 소화단원에서 얘기할 때 수용성으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는 혈관을 통해 간을 지나지만 지용성은 바로 심장으로 간다 했던 거 기억나? 암주간을 통해서 이동한 애들은 심장으로 가고 모세혈관, 소장의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애들은 간을 지나 심장으로 간다 얘기했거든? 이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간을 통과하게 되면 수용성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포도당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포도당의 수치를 확인해요. 포도당의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하면 포도당 여러 개를 결합해서 포도당이 3개이지만 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결합한 하나의 수치로 바꿔줘요. 그게 바로 글리코젠이에요. 포도당 여러 개를 글리코젠으로 바꾸거나 혹은 몸속에 포도당이 부족해요. 그러면 글리코젠을 다시 쪼개서 포도당으로 바꿔요. 이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에요. 표적기관이 어디다? 표적기관이 어디다? 간에 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요 당을 합성할 거냐, 분해할 거냐. 당을 합성하면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고 분해하면 혈당량을 높일 수 있는 거다. 이거 누가 관여한다? 간내가 관여한다. 일정량을 유지하기 위해. 자, 그러면 당을 합성하는 역할은 누가 하냐는 거야? 인슐린 이름이 3개죠? 인슐린. 글자가 3글자죠? 3글자는 3글자를 4글자로 바꿀 수 있어요. 글루카곤이죠? 얘는 4글자로 3글자로 바꾸는 녀석이에요. 아셨죠? 인슐린은 당을 줄이고 글루카곤은 당을 늘린다. 그러면 포도당이 너무 많은 당뇨병 환자는 이 중에 누가 일을 안 하는 걸까? 인슐린이 일을 안 하는 거지. 당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을 처방받아서 인슐린을 배에다가 주사한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게? 성호르몬이에요. 생식기에서 나오죠. 난소에는 에스트로겐, 정수에서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르몬이 있다. 그 위에 호르몬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신경과 호르몬을 구분해서 전달 매체가 무엇이냐, 속도가 얼마냐, 지속적이냐 아니냐, 적용 범위야 넓어 좁아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구분하고 있는 칸 전체 별표 쳐주세요. 구분하는 칸은 어디가 틀렸는지 옳았는지 고르라고 오지선다고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 호르몬은 조금만 있어도 혈액에 조금만 분비해도 표적기관에 도달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줄 적은 양으로 큰 효과. 결핍되거나 과다가 되면 결핍증, 과다증이 일어나고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43페이지 풀어주세요. 참고로 호르몬이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거면 침도 분비되는 거잖아. 분비 얘기잖아. 침샘은 외분비샘이에요. 쌈샘도 외분비샘이에요. 바깥으로 배출된다고 해서
단계가 끝났다? 말단 이랬지. 자, 티록신이 결핍되면요. 티록신 아까 갑상샘에서 일을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갑상샘이 일을 안 하니까 티록신도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기능 저하증. 근데 이 세포 호흡이라는 게 몸에 있는 세포들이 호흡을 해야 에너지를 소모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은 탄단지 아니니? 그 탄단지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서 남아있으면 지방 형태로 저장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걸리면 체중이 증가하게 돼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니까. 그리고 추위를 잘 타. 세포가 호흡하지 않으니까 추위를 타겠죠. 열 발생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능이 저하되면 세포들이 에너지를 잘 서로 공유하지 못해서 쉽게 지친다. 그럼 반대로 과다하게 분비돼. 내가 자고 있는데도 티록신이 나오는 거야. 내가 쉬려고 하는데도 티록신이 나와. 그럼 몸속의 세포는 계속 운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야. 자든 움직이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체중이 감소하고 눈이 돌출되고 맥박이 빨라지게 된다. 이거 저인 것 같아. 안돼. 혈액 검사해봐. 맥박이 130 나와요. 왜 이렇게 높아? 몰라요. 아니 키가 커서 그런 거 아니야? 잠을 많이 안 자서. 그럴 수 있어. 수면 부족도 원인이 된다. 아니면 카페인 섭취. 몬스터 많이 마셨나? 인슐린 결핍되면 당뇨병이 온다. 당뇨병은 인슐린은 아까 전에 당을 합성하는 녀석이랬죠? 당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일어나는 것으로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올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심한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T 항상성 옆에다가 간내라고 적어주세요. 아까 항상성과 관련된 녀석 간내가 기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보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성질로서 체온 유지나 혈당량 유지가 있는데요. 체온 조절 과정과 혈당량 조절 과정이 있어요. 혈당량 조절 과정은 아까 제가 간에서 하는 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패스하고 체온 조절 과정 볼게요. 자, 내가 추워. 내가 추우면 주변으로 열을 뺏기면 안 되겠지. 그치? 내 몸에 열을 주변으로 뺏기면 더 추울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혈관이 물을 담고 흘러가잖아요. 피부 근처에서. 이 물이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이 물이 바깥쪽과 많이 닿아 있으면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열을 바깥쪽과 많이 빼앗길 수 있어. 그럼 이 물이 바깥쪽에 최대한 안 닿게 하려면 혈관이 얇아져야 돼, 두꺼워져야 돼? 혈관이 수축해야 돼, 팽창해야 돼? 수축해야 혈관에 지나고 있는 혈액의 양을 줄일 수가 있겠죠. 혈액이 피부 바깥쪽에 많이 닿아 있을수록 열을 많이 빼앗기니까 그렇지 않도록 혈관이 수축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추워서 쪼그라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추울 때 자, 정상 초온 기준으로 왼쪽을 오른쪽을 보셔야 온도가 낮아짐이라고 적혀있죠? 자, 주위 온도가 낮아짐 따라가 보면 체온이 낮아졌어. 그럼 저온의 자극이 간내에 전달되면 간내가 판단을 할 건데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신경이 일하거나 호르몬이 일할 수 있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신경이 일하는 건 신경의 체온 조절을 위해서 운동 뉴런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내장기관을 움직이거나 이런 거 하겠다는 거야. 근데 호르몬은 아까 호르몬에서 열 발생할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 호르몬. 누구밖에 없어. 티록신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열 발생하려고 움직이는 호르몬은 티록신밖에 없으니까 잘 보세요. 파란색 화살표가 호르몬의 작용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요. 자, 티록신 분비하려면 반드시 갑상샘을 누가 건드려줘야 돼. 누가? 갑상샘 건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 뇌하 수체에서 나오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호르몬은 일단 뇌하 수체에서 먼저 작용을 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그게 갑상샘을 자극시켜서 티록신을 분비해요. 그럼 티록신이 세포에 도달해서 세포 호흡을 촉진하죠.
그럼 열이 발생해. 그럼 체온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또는 감내는 아까 전에 운동신경 건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경의 작용으로 따라가 보면은 피부 결 근처에 있는 혈관을 아까 수축시키는 것도 운동신경이 수축하는 거거든요.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또는 근육이 떨리도록 근육의 운동을 자극한다. 그래서 이 신경의 작용 모두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열이 방출되는 양을 감소시켜서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그럼 반대로 더울 때는 티록신이 필요해 안 필요해? 더울 때는 호흡할 필요가 없죠. 이미 열이 발생 중인데 호흡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호르몬의 작용 없이 신경의 작용만을 이용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 분비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열 방출량이 증가하니까 체온이 다시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옆에 145페이지. 얘들아, 인슐린을 분비하잖아.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합성하잖아. 근데 이 포도당이 합성되려면 포도당들이 세포에 가서 일하고 있으면 돼, 안 돼? 광합성과 호흡에서 광합성의 결과로 포도당을 만들면 호흡할 때는 이 포도당을 쪼개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포 호흡하려면 이 포도당 가져가서 쓸 거거든. 그럼 얘네들이 곳곳에 뿌려져 있으면은 얘를 간에서 합성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 포도당을 다시 모아와야겠죠. 그래서 거기 포도당 합성하는 과정에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한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를까봐 얘기하는 거예요.